세계 대공황과 다리 밑에 토박이. 광란의 20년대 종언. 미국에서 1920년대는 광란의 20년대 또는 재즈 시대라고 할 만큼 번영과 즐거움이 솟구친 시대였다. 실업률은 감소했고 생활 수준은 높아졌다. 광란의 20년대. 실제로 1920년대의 번영은 눈부신 것이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돈 버는 데 관심을 쏟아 제조업 생산량은 10년간 64%나 늘어났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서는 17초마다 승용차가 한 대씩 굴러 나왔고 미국인 5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가지면서 교외에 거주자들이 늘어나 건설업이 폭발적 호황을 맞았다. 자동차와 건설뿐이었으랴 전 분야에 걸쳐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과잉 생산이었다. 1929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허버트 후보는 빈곤에 대한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큰소리쳤지만 수개월 후인 1929년 10월 24일 오전 11시 뉴욕 주식거래소에서 이상한 징후가 감지됐다. 매도 주문이 갑자기 늘어나더니 매도 주문이 갑자기 늘어나더니 이는 곧 눈덩이 사태로 변해 너나 할 것 없이 팔아 빨리 팔아 얼마라도 좋다 팔기만 하면 된다고 외쳐대기 시작했다. 사상 초유의 주가 대폭락 사태가 빚어졌다. 곧 수십 명의 주식 브로커들이 뉴욕 맨하튼의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했다. 이른바 암흑의 목요일은 그렇게 시작되어 이후 1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된다. 1931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은행 약 2,300개가 문을 닫았으며 1934년까지 실업률은 25%에 달했고 GNP는 30%나 떨어졌다. 미국의 불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1929년 미국은 세계 총 생산량의 42%를 생산하는 초강대국이었기에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1929년에서 32년 대공황 기간 동안 실업률은 미국 22%, 독일 17%로 상승했으며 일본도 1930년 한 해 동안 823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300여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일본 6천여 명의 조선인 대학생. 조선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늘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 노동 착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 7월 일본 니가타현 모부가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조선인 노동자 100여 명이 1922년 7월 집단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동아일보 1922년 8월 2일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집단 학살당하는 일본 신농청 강물에 조선인 노동자의 송장이 여러 번 떠내려와 이를 조사한 결과 실로 천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던지라. 신농청 발전소 건설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조선인 600명이 당초에 조선에서 일본 사람이 모집하여 갈 때는 하루에 8시간 노동하고 80원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서 본즉 매일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7시간 동안 소와 말보다 심하게 때리고 차며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 이런 고역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여 나오는 자가 있으면 공사업자는 즉시 육혈포로 쏘아 죽이고 다른 조선 사람의 본보기로 보인다며 신농천의 강물에 던져버렸다. 지난 26일 새벽 저녁에도 1,500척이나 되는 절벽에서 한 명의 조선 사람이 던져지는 것을 그 지역 경관이 목격하고도 그대로 바라보기만 했다.
이와 같이 학살당한 조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실하진 않으나 7병에 걸렸다고 살해당한 자까지 합치면 숫자는 100명이 넘을 것이다. (1923년) 간토대지 도쿄의 한 건물이 불타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10만에서 14만 명, 2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3만 7천 명이 실종됐다. 1922년 9월 도쿄 YMCA 조선인 600여 명이 모여 일부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들과 함께 대규모 구탄대회를 열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집단학살은 자주 벌어졌다. 최악의 집단학살은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 때 일어났다. 간토 대지진, 최악의 집단학살. 1923년 간토 대지진.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에 진도 7.9의 격진이 밀어닥쳐 14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가옥 57만 채가 전파 소실됐다. 대지진이 발생하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도둑질을 하고 불을 지른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에 현혹된 일본인들은 도시 빈민들로 구성된 자경단을 중심으로 조선인 사냥에 나섰는데 조선인 사냥. 당시 도쿄 일대에 살던 조선인 3만 명 가운데 6천여 명이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9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무차별 학살됐다. 하지만 조선인 학살이 자경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퍼뜨린 유언비어. 2003년 8월 25일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 자료와 형사재판 기록 등을 토대로 조선인 학살을 유발한 유언비어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조선인 학살은 일본 정부가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서 고이즈미 총리에게 사죄와 진상규명을 권고했다. 간토 대지진 80년 만에 일본의 공공단체가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인 학살을 유발한 유언비어는 당시 경찰이나 군 기록에도 험맹랑한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관되게 기술돼 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취임한 일본 총리 야마모토 곤베에는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다. 9월 2일 오후 3시 자경단원이 폭탄과 독약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서로 끌고 온 조선인이 갖고 있던 것은 설탕이었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는 일본 정부였다. 지진이 난 후 내무성 경보국이 방어와 폭동 등의 소문을 조선인 폭동, 내습 등의 표현을 써가며 사실인 것처럼 전국에 통보한 것이 조선인 학살의 큰 원인이 됐다. 또 지바현, 후나바시, 해군 송신소에서 내무선 경보국장 명의로 전국의 부, 현 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도쿄 부근의 진제를 이용해서 조선인들이 각지에서 방어하고 현재 도쿄 시내에서는 조선인들이 폭탄을 소지하고 서기로 방어하려 하고 있으니 각지에서는 충분히 주도 면밀한 시찰과 조선인의 행동에 대해 엄밀한 단속을 실시하라고 적혀 있었다. 내무성은 사이타마현 등 도쿄 인근의 현에 대해선 제한군인의 소방수, 청년단원 등과 협력해서 조선인들을 경계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 등을 지시했다. 내무성의 이런 지시는 사실상 조선인 학살을 허가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선전은 일본인들을 흥분시켰으며 학살 방법은 잔인함의 극치였다. 일본인들은 죽창이나 몽둥이, 총칼 등으로 닥치는 대로 조선 사람을 죽여 강물에 던지거나 불에 태웠다. 살해 이유는 오직 조선인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일본인 자경단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일본인인가 조선인가를 구별하기 위해 15엔 55전이나 10엔 50전을 일본어로 발음하게 했다고 한다. 조선어에는 머리 글자에 타금이 없기 때문에 이 발음만으로도 조선인을 가려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살해되어 철길 위에 버려진 조선인들. 2003년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조선인 학살을 유발한 유언비어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됐다고 발표했다. 10엔 50전을 유엔고 주세인이 아니라 추엔코 주세인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조선인으로 간주됐다. 발음에 문제가 있으면 일본인이라도 조선인으로 몰려 살해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기미가요를 불러라, 노도이츠 일본 소개를 읊어보라 라는 등의 구별법이 동원되었다. 또 이놈은 넓적한 얼굴이다,
혼눈 꺼풀이다, 납작한 뒤통수이다, 장발이다 등 외견상의 차이를 식별의 근거로 삼아 거리에서 조선인을 골라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 원수를 갚을 자 누구인가? 일본 호세이 대학 명예교수 마소 쇼이치는 2003년 9월에 출간한 간토 대지진과 계엄령에서 대학살은 일반인이 조작한 자경단이 저지른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실은 계엄령 아래 치안을 장악한 군대와 경찰이 직접 개입했다며 그 증거를 밝혔다. 그는 학살이 공공연히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 정부가 다른 아시아 민족에 대한 차별과 멸시 사상을 국민에게 주입한 결과라고 했다. 겁을 먹고 경찰서를 찾아 보호를 요청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군에 연행된 조선인은 수용시설에서 폭동방지라는 명목 아래 무참히 살해됐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은 대부분 하천에 버려지거나 안매장됐다. 요코하마 등지에서 노동을 하던 700여 명의 중국인도 희생됐다. 마스오는 군부의 약살, 가담에 대해 일본 사회 내 조선 독립운동 세력,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등 혁명 세력을 일거에 진압해 국가 총동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토양을 조성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특파 조사원은 제1차 보고서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통곡하였다. 난 피가 끓고 뛰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 과연 붓을 들고 이것을 쓰기에 차마 못함이 있나이다. 이것을 보는 우리 사람이 네가 그렇지 않으리까마는 몸소 매 같은 송장을 봄에 가슴이 쓸리며 몸이 떨리나이다. 아, 천지가 다함이 있은들 우리의 쌓인 원한이야 가실 날이 있으리까. 슬프다. 이 원수를 갚을 자 누구인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한국인 학살에 대해 외신이 들어오자 이를 보고하려고 기사를 썼으나 일제 사전 검열로 한 줄도 보도할 수 없었다. 두 신문이 1923년 9월 1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일제 당국에서 차압 처분당한 기사 건수만 해도 18회였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같은 기간에 한국에 들어온 것을 처분한 것은 403건, 한국 내 각종 보도 문건을 처분한 것은 602건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인 학살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서 일제는 1923년 9월 7일 유언비어 취재령을 발표해 단속에 들어갔다. 그 결과 체포 투옥한 것은 111건에 122명, 불온선 언동자로 훈계 방면된 것은 1156건에 1317명이었다. 한국인조차 외면하는 간토 대학살. 간토 대학살 뒤에도 무고한 조선인의 떼죽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조선인의 일본 이주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당시 일본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1919년 3만 6천 명이던 제1 조선인 1929년 38만 8천 명, 1939년 103만 명으로 늘었다. 25년 11월 일본 정부가 무허가 노동자 모집에 따른 자, 취직처가 불확실한 자, 가진 돈이 10원 미만인 자가 현해탄을 건너오는 것을 단속했음에도 밀항 브로커가 생겨날 정도로 도일하는 조선인은 끊이질 않았다. 모국 조선에서는 먹고 살 것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일본 제국주의 본토로 몰려든 것이다. 1925년 일본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의 정보 자료는 제1조선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에 대하여 불결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보통인데 방 하나에 7명이 잡거하고 있다며 비이슬을 겨우 피할 정도의 판잣집에서 아기약식을 견뎌야 하는 비참한 지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 노동자는 건강하다는 미명 아래 광산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채탄 작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조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해 10월 소준, 고등, 상업학교에서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가정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진압하는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자 조선인 학생과 그 지역의 조선인 인사들이 항의했는데 오히려 체포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일제 의무교육 제도도 일본 지역의 조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1조선인들은 신간의 도쿄지회, 1월에 제1본 조선노동 총동맹 등의 각종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일 투쟁에 나섰다. 매년 4대 투쟁이라고 하여 3.1운동 기념일 5월 1일 노동절, 간토 대학살 추도일, 국치일 등의 조선인의 단결과 독립을 주장했다. 현재 간토 대지진이 발생한 9월 1일은 일본에서 방제의 날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언론은 다양한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억울하게 학살된 사실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간토 대지진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내고 45만 채의 주택이 불에 탄 재해로만 기억할 뿐 조선인과 중국인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중영은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우슈비츠에는 기념관이 들어섰고 피살자 수가 조선인의 10% 정도인 중국 당국도 진상규명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그 흔한 기념관이나 추모시설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혁명과 의열투쟁,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투탄 사건, 임시정부와 공산주의자들이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의열단은 묵묵히 의열투쟁에 임하고 있었다. 의열단을 이끈 김원봉 1898년에서 1958년 김원봉 우리가 광복운동을 시작한 이래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혹은 공산당과 제휴하고 혹은 국민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해 모았으나 얻은 바가 무엇이냐. 조선 총독을 죽이기를 5, 6명에 이르면 후계자가 되려는 자가 없을 것이고 동경에 폭탄을 터뜨려 매년 2회 이상 놀라게 하면 그들 스스로 한국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산경찰서 폭파 의거가 일어난 지 1년 만인 1921년 9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남산 외성대 현재 서울 중구 예장동 일대 외성대 조선총독부 청사 2층에서 쾌웅과 함께 폭탄이 터졌다. 일제는 범인을 잡기 위해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였으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1922년 3월 28일 오후 3시 30분 육중한 몸체 배 한 척이 상하이 무대에 입항하였다. 이 배는 필리핀을 방문하고 상하이에 들리기로 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가 타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다나카가 마중 나온 인사들의 환영을 받은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일본인, 중국인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다나카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였다. 세 발의 총성이 울리자 총을 든 청년은 그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다. 그러나 총탄은 다나카에게 맞지 않고 다나카 앞을 급히 지나던 젊은 서양 여자의 가슴에 박혔다. 이번엔 양복을 입은 또 다른 한 청년이 달아나는 다나카를 향해 권총을 쏘고 이어서 폭탄이 터졌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두 청년은 오성륜, 김익상이었다. 신문 과정에서 6개월 전에 일어난 조선 총독부 투탄 사건은 의열단원 김익상의 소행임이 비로소 밝혀졌다. 일제가 만든 김익상 신성 기록하다. 김익상 의열단이었거든. 그는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키고 오성륜과 함께 일본 육군대장을 폭살시키려고 했다. 오성륜의 총에 맞아 죽은 서양 여자와 관련 박노자는 외적의 괴수 곁에 우연히 섰다가 민족 투사의 의탄에 맞아 무고하게 쓰러지는 의도되지 않은 희생의 문제는 한국 독립운동의 어두운 그늘을 계속 들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적의 괴수. 예를 들면 아나키즘 경향의 직접 행동단체인 의열단이 1922년 3월 28일 상하이 부둣가에서 일제 해외 침략 정책의 이반자였던 다나카 기이치 남작에게 총탄과 폭탄 세례를 준비했는데 여의치 않게 다나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채 총소리에 놀라 다나카를 껴안은 브라질 출신의 미국 여성 스니더 부인은 오사라고 몇 명의 미국인, 영국인, 중국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말았다.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다가 아무 죄 없이 고통스럽게 죽어간 스니더 부인의 참사는 상하이의 외국 주계를 경악하게 한국 독립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 강화로 이어졌다.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 사건. 다나카 살해 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0개월 후인 1923년 1월 12일 저녁 8시 서울 시내 한복판인 종로 내거리에 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날아들어 일경과 신문기자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조선인 탄압의 대표적 기관으로 이곳에 폭탄을 던진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기에 세상의 놀라움은 그만큼 컸다. 일제 조선인 탄압의 대표적 기관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사건 발생 11일구는 일본경찰 1000여 명과 대치하다 차결했다. 사건 직후 일경은 총동원령을 내려 범인 검거에 나섰고 실패를 거듭한 끝에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겨우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범인은 당시 33살의 의열단원인 김상옥이었다.
1월 22일 김상옥은 서울 효제동에서 단신으로 일본 경찰 1000여 명과 대치하며 시가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경 측 간부 등 수명이 목숨을 잃었고 김상옥은 자결로 최후를 장식하였다.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보도한 1923년 1월 12일 4일자 동아일보. 당시 경신중학생이던 구본웅 화가 아닌가. 구본웅은 등굣길에 목격한 이 장면을 잊지 못해 서양화가가 된 서양화가가 된 7년 후인 1930년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고 짤박한 시를 덧붙였다. 아침 7시 찬바람, 눈 쌓인 벌판, 새로 지은 외딴집 세 채를 에워싸고 두 겹 세 겹 늘어선 외적의 경관들. 우리의 의열 김상옥 의사를 노리네. 슬프다. 우리의 김의사는 양손에 육혈포를 꽉 잡은 채 그만 아침 7시 제비길을 떠나더이다. 새봄이 되오니 제비 쉬어 넋이라도 오소. 일제는 당시 보도를 금했지만 동아일보는 호해나 1월 12일, 14일, 17일, 18, 22일자 기사에서 김상옥의 활동상을 연이어 보도했다. 3월 15일 보도금지가 해제되자마자 개해 벽두에 대사건 진상이란 호해를 반영해 이 사건을 널리 알렸다. 이 호해는 일본 경찰과 맞서다 자결한 김상옥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전했다. 숨이 진 후에도 육혈포에 건 손가락을 쥐고 펴지 아니하고 숨이 넘어가면서도 손가락으로 쏘는 신용을 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의열활동이 모든 이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건 아니었다. 특히 다나카를 암살하려다 한 서양 여자를 죽게 만든 사건은 의열단에 대해 때한 상하이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임시정부의 일부 인사들조차 의열단의 활동을 공포수단에 의한 과격주의의 소치라고 비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의열단은 자기 노선의 정당성을 천명할 선언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2년 말 김원봉은 베이징으로 신채호를 방문하여 의열단의 행동 강령 및 투쟁 목표를 글로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행동만이 있고 선전이 따르지 않으면 일반 민중이 겉으로 나타난 폭력만을 보고 그 폭력 속에 있는 정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신채호를 만난 것이다. 신채호가 이 요청에 응해 김원봉과 함께 상하이를 방문하고 유자명의 도움을 받아 1923년 1월에 내놓은 것이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다. 조선혁명선언은 무정부주의 사상가 박군인의 총파괴 노선의 폭력행동을 주장하는 쌍디칼리즘이 가미된 이른바 아나코-쌍디칼리즘에 입각하여 기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나키즘의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크로포킨의 이론을 기반으로 민족주의 사상과 접목한 글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선혁명선언은 우선 내부의 적에 대해 경고했다.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는 누구이냐? 너희들은 동양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묵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는 누구이냐? 문화도 산업과 문물에 발달한 총적을 가리키는 명산이 경제약탈의 자도 하에서 생존권이 막달된 민족은 그 종족의 보존도 의문이거든. 하물며 문화 발전에 가능이 있으랴. 이상의 이유에 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내정 독립, 자치, 참정권자나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 문화운동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의열단의 폭력투쟁 정신을 담고 있는 조선혁명 선언문,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 신채호가 유자명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끊임없이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약탈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라. 고유한 조선의 자유적 조선 민중의 민중적 경계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하여 폭력 파괴의 길로 매진하여야 하리라. 의열단원들은 조선혁명선언에 감격했다. 이는 즉시 팸플릿 형태로 인쇄되어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에게 배포되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나 국내에서 온 일부 대표는 귀국을 포기하고 단원으로 가입하기까지 하였다. 신채호의 아나키즘.
이광표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찬연이 빛나는 불후의 명문 조선혁명선언은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로 단재의 일대 사상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글이다. 조선 독립과 민중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친 단재 신채호. 민족주의에서 아나키스트로 바뀌었구나. 신채호가 그 처절하고도 치열했던 혁명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아나키즘 사상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25년 46세 이후 그는 완전한 아나키스트로 변했다. 독립군 10만을 양성하는 것보다 한 발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 더 낫고 1억 장의 신문 잡지보다 한 번의 무력 폭동이 더 낫다는 신념의 발로였다. 단재는 왜 아나키스트가 된 것일까?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한 그에게 안창호의 준비론이나 이승만의 외교론은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너무나 유약했다. 3.1운동 이후 일제 회유적인 문화정치에 타협하는 민족운동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조선의 특권 계급에 민족의 독립을 맡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즉 단재에게 있어 일체 권력, 일체 기득권을 딛고 민족을 해방하는 유일한 길은 폭력 민중혁명뿐이었다. 단재의 아나키즘은 조선 독립이라는 제한된 민족주의의 틀을 넘어서고 있기에 더욱 찬란하다. 한나라 약소 민족의 독립이라는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전 세계적 반제국주의 투쟁을 지향했던 단재 신채호. 그는 단순히 무정부주의자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아나키즘의 원래 이념처럼 진정한 자유주의자, 공동체주의자였던 것이다. 한국의 무정부주의 세력은 1920년대 초반 베이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1924년 4월 제중국 무정부주의자 연맹, 1928년 3월 제중국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자 연맹, 1931년 9월 남아 한인 청년연맹이란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선전활동을 위해 정의공보, 탈환, 자유, 남아통신혁명 등을 발간하였다. 의열단원의 조직관과 생활. 의열단은 단원으로 입단하려 오는 자를 막지 않고 가는 자, 즉 탈단하는 자를 붙잡지 않았다. 역시 이동민의 정신이 있는 거야. 조직 자체는 별달리 중요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여민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직에 대한 이러한 생각으로 보아 의열단은 당시 북경 일대에서 풍미하고 있던 아나키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아나키즘에서는 모든 권력기구를 부정하고 있는데 약상 김원공과 의열단이 정통 아나키즘을 신봉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임정이나 국민회의가 주도자들을 자리나 탐내는 사람 정도로 바라보았던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단을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둔 것 같지는 않다. 의열단이었던 김학철은 의열단 신참훈련 시 의열투쟁의 현장에 때리고 가 지켜보게 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임상경험도 쌓으려니와 영원히 배심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살인자사라 적축으로 돌아 누워봤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형밖에 없을 테니까. 김사는 의열단원의 생활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그는 의열단원들은 마치 특별한 신도처럼 생활하였고 수영, 테니스, 그 밖의 운동을 통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일같이 저격 연습도 하였다. 이 젊은이들은 독서도 하였고 쾌활함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특별한 임무에 알맞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오락도 하였다. 그들의 생활은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혼합됐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생명이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기막히게 멋진 친구들이었다. 의열단원들은 스포티한 멋진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잘 손질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도 결벽할 정도로 말쑥하게 차려입었다. 그들은 사진 찍기를 아주 좋아했는데 언제나 이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열, 김지석과 의열단의 변화. 박열의 일왕부자 폭살계획.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 나온 그해 일본에 있던 박열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일왕을 처단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으로 만인 평등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는 1923년 9월 일본 왕세자 결혼식 날에 일왕부자를 한꺼번에 폭살하려고 폭탄 입수를 계획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의열단은 김한을 통해 상하이 의열단 측으로부터 폭탄을 입수하려고 했으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시 자신의 추종자이며 같은 불령사 회원인 김중환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김중환의 일본인 처가 경찰에 밀고 하여 간토 대지진 와중에 박열과 그의 일본인 아내 까네코 후미코를 비롯한 불령사 동지들이 체포돼 버리고 말았다. 이 사건이 발표되자 일본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이는 간토 대지진 와중에 정치적으로 이용돼 대역 사건으로 포장되었고 조선인 대량 학살을 호도하는 데 악용되었다. 도쿄의 조선 유학생 하구회가 총궐기 태세로 수감 중인 박열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국내 언론은 검열과 통제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못했다. 박열 부부는 1925년 9월 일본 대심원 특정법원에 섰다. 박열은 공판에 앞서 4가지 조건을 법원에 제시했다. 첫째,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조선의 왕위를 착용토록 할 것. 둘째, 법정에서는 취지를 선언토록 할 것. 셋째, 조선어를 사용토록 토격을 준비할 것. 넷째, 피고의 좌석을 1인 판사의 좌석과 동등하게 만들 것 등이었다. 박열이 제시한 4가지 조건 중 일제는 첫째, 둘째 조건은 늘어주고 셋째는 거부, 넷째는 재판장의 간청으로 철회했다. 박열 부부의 법정 투쟁. 26년 3월 25일 까네코와 박열은 사형을 언도받았으며 두 사람은 옥중 결혼식을 올렸다. 일본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고 일왕의 자비를 과시하기 위해 형량을 무기로 감형했지만 까네코는 같은 해 7월 23일 의문의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다. 박열은 1945년 10월 27일에서야 석방되었는데 그의 감옥 생활은 날수로 따지면 8,091일, 횟수로 따지면 22년 2개월 1일이었다. 김상홍은 석방 이후 일본에서 신조선 건설 동맹 위원장 등 민단 건설에 노력하던 박 의사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기념행사 참석자 귀국했다가 6.25 때 서울 장충동에서 인민군에 납북되었다. 납북 후 북한에서 제북 평화통일 촉진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다가 1974년 1월 18일 74세로 타계 평양 근처 애국 열산흥에 안장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쪽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북쪽에서 사망한 박 의사는 20세기 민족사의 비극을 상징한다. 89년 3.1절에 건국 군장 국민정이 취소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독립투쟁과 아나키즘 사상에는 흑도, 검은 파도가 덮여있는 실정이다. 생가나 향리 어디에도 박 의사의 추모비 하나가 세워져 있지 않다. 비운의 애국투사다. 수감 중인 박열과 그의 아나 가네코 후미코의 모습. 가네코 후미코. 일본의 왕과 왕세자를 폭살하려 했던 이들 부부는 감옥에서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한다. 아래는 박열 부부가 재판을 받는 장면. 박열을 번호하고 대시면 특별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시는 변호사 수임료를 거부함은 물론이고 공판에 필요한 각종 비용 전부를 자비로 부담하였다. 후세 다츠시. 가네코가 옥사하자 후세는 그의 유고를 인수하여 박열의 고향 묘지에 매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한국 농촌에 대해서도 한국의 농업시설이 발달하면 할수록 한국의 가난한 농민들은 점점 생활고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한국에 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등 일본 민중을 위해 싸웠다. 2004년 한국 정부는 후세의 활동에 대해 건국 훈장을 수여했는데 독립운동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훈장을 일본인이 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후세 다치시 건국 훈장을 수여했고 김지섭의 일왕 궁성 폭파시도 1923년 3월 의열단원인 김지섭은 같은 단원인 김시현, 유석현 등과 함께 국내에 있는 일제의 침략 기관을 파괴하기로 하고 대량의 폭탄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동지로 위장 침투한 경기도 경찰부 소속 조선인 경찰 황옥의 밀고로 실패하고 말았다. 김시현, 유석현 등은 일경에게 체포되었고 체포를 피한 김지섭은 그의 12월 무려 10일간 석탄 운반 화물선 창고에 몸을 숨긴 채 일본에 도착했다. 23년 12월 31일 일본 후쿠오카현에 도착한 김지섭은 상하이의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동지 여러분, 앞 삼가 새해를 축하합니다. 제는 288시간 만에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말 지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 비애, 정막, 번민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이 사람의 흉중으로 총집되어 경도 광랑의 소리만 들릴 적에 할 일 없이 어서 나와 어복으로 들어가라고 유인하고 최촉하는 공포를 주었던 것이 마치 왕생의 일인 것 같습니다. 도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제국회의가 휴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김지섭은 거사 계획을 변경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일왕의 궁성을 폭파키로 결정합니다. 1월 5일 도쿄에 도착한 김지섭은 궁성의 규모, 구조를 사전 답사한 후 날이 저물길 기다렸다. 오후 7시경 일본인 관광객과 뒤섞여 궁성 앞 리주바시 앞으로 접근하자 감시경찰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더 이상 궁성 쪽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종용하자 김지섭은 일경을 향해 폭탄 한 발을 던지고 재빨리 이중교를 건너 궁성 정문 쪽으로 향했다. 이에 궁성 보초병 2명이 달려들어 총을 겨누자 김지섭이 나머지 폭탄 2발을 일경들이 달려드는 궁성 쪽을 향해 연속적으로 던졌다. 그러나 폭탄 3발은 모두 불발이었다. 김지섭이 습기 많은 화물선을 타고 오는 바람에 폭탄의 화약이 도쿄로 오는 동안 모두 젖어버린 것이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던져준 충격은 컸다. 정운영에 따르면 김 의사의 의거로 일본 전역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자신들이 신으로 받드는 일왕의 궁선에 조선인이 폭탄을 들고 들어올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내무차관의 견책에 이어 경시총감, 경무부장, 궁성, 경비책임 경찰서장 등 치안 책임자가 줄줄이 파면되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지섭은 1924년 9월 9일 열린 공판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에게 조선 독립당원과 혁명사원이다 라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김지섭은 자신에게 사형이 아니면 무죄를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제는 무기징역을 언도하였다. 27년 20년으로 감형된 김지섭은 고문 후유증이 악화돼 이듬해 2월 20일 뇌일혈로 지바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의열단의 분열.